네, 안녕하세요. 박준호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움직임 명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세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메타인지와 함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았고,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몸이 뇌에게 전달하는 신호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은 알아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외부 환경을 감지하기 위해 오감이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몸의 정보를 이제 뇌한테 전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감각 기능은 뭐 촉각, 시각,味각, 후각, 청각 이런 오감이 있고 그 외에 세 가지 감각 기능이 더 있어요. 우리가 고유 감각이라는 기능이 있고 내부 감각 그리고 정전기관 이 세 가지 감각 기능이 더 있어서 여덟 가지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정보를 이제 내부 세계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은 우리가 요 고유 감각은 관절이나 근육에 있는 수용기로 눈에 보이지 않고도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는 GPS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런 고유 감각 덕분에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뜨개질을 한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타자를 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각은 내장기관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말하고요. 배가 아프거나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 모두 내부 감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균형 능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정경기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많은 정보를 뇌와 의식에 피드백해주면서 우리 움직임이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유 감각이나 내부 감각 기능이 떨어지면 발생될 수 있는 것이 만성 통증에 관한 부분이고요. 내부 감각은 감정과 또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감정은 몸의 문제라고 단언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 가브로 마테 박사가 있고 또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이분들에 대해서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장, 심장 등에서 오는 내부 감각은 이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돼서 뇌 브레인스템이라는 곳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편도체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쳐서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문제는 근데 또 이 뇌는 자기 멋대로 외부와 내부의 정보를 해석해서 의식에게 자기 멋대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뇌는 외부의 세계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왜곡한다는 건데요. 일전에 강의에서 우리 구조와 운동 가능성, 어포던스가 곧 지각과 인지의 조건이고, 예를 들면 개미의 감각과 지각하는 세계는 인간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실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주파수 가시광선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가 뭐 이렇게 많은 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시광선만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뇌가 생존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석한다고 보면 돼요. 뇌는 계속해서 세상의 정보를 왜곡하고 추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가 추론하고 왜곡한다는 것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실게요.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전에 이 사진을 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진이 지도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옷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진인지 전혀 가늠을 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아시겠나요? 이 사진은 귀, 눈, 그리고 얼굴에서 이렇게 해서 소 그림입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이건 소 그림이었어요. 네, 근데 이전 사진을 다시 보러 가볼까요? 자, 이제는 소로 보이실 거예요. 이 사진. 이 소 사진을 보기 전인 조금 전 상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눈이 받아들이는 시각적 자료에는 아무런 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진에 의해 적절한 내적 모델이 뇌에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내적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적 정보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는 가설적 추론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움직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해에 저장된 내적 모델을 바꾸는 것이 이런 뇌의 내적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임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뇌가 얼마나 이 세상의 정보를 왜곡해서 보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은 이 위의 블럭과 아래 블럭이 색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으시죠? 저도 사실 이게 다른 색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을 가려보실게요. 이 가운데 부분을 가리면은 같은 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경계 부분을 토대로 우리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색깔이 다를 것이다. 아랫부분이 더 흰색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것을 뇌는 예측하고 이제 왜곡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존에 유리하게 세상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곡된 정보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악취가 나는 곳에서 3분, 5분 정도만 지나도 후각이 마비되면서 악취가 나지 않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것 또한 다른 후각 정보를 감지하기 위한 이런 생존을 위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즉 생존을 위해서 이 감각 왜곡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다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나던 냄새들이 나한테 위협을 주는 냄새가 아니니까 이제 후각이 다른 냄새를 맡기 위해서 감각 왜곡을 이제 시도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부 상태는 외부 상태를 항상 왜곡해서 추론해서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내부 상태는 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 내부 상태는 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상태는 우리 세상을 말합니다. 전 강의에서 자의식, self-consciousness의 근원에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강의에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셀프라는 자의식을 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아는 여러 개이고, 그리고 배경자아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명상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배경자로부터 보는 나의 내부 상태를 보는 상태, 이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감각 상태와 행위 상태에서 오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정보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계에서 경계를 들여다보고, 또 내부 상태를 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행위 상태, 감각 상태는 내부 상태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이 행위 상태는 내부 상태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감각 상태는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고요. 이 영향을 받은 감각 상태는 또 내부 상태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마커 블랭킷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세계 환경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계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외부 환경에서 내가 자식 생활이나 이런 기능적 생활을 외부 상태 환경에 의해서 우리 감각 상태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감각 상태는 이 내부 상태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이런 내부 상태는 또 다시 우리의 행위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감정 상태나 행위 상태에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우리는 또 좋은 방향 혹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몸 상태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경계에 있는 행위 상태와 감각 상태는 항상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움직임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의도를 발휘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무의식적으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울퉁불퉁한 길을 돌을 밟아서 넘어지려고 했는데 균형을 잡고 잽싸게 다시 일어나는 무의식적 행동이라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또 다른 생각하면서 뭐 운전을 잘 한다든지, 이런 무의식으로 알아서 자동화된 습관처럼 나오는 움직임들을 말해요. 이러한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발생되는 움직임이 우리 전체 생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또 누가
뒤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돌아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돌아보는 이제 습관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의도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어느 방향, 어느 관절 하나씩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뇌의 부분은 의도가 생성되는 우리 대뇌피질이라는 곳인데 명령을 수행하는 곳은 이 손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손해에서는 알아서 저장된 정보에 의한 움직임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움직임 정보가 습관적으로 우리 행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실제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시각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움직임을 3, 40%가량 수정한다고 말해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손가락 하나를 넣어 볼 거예요. 검지를 넣어 볼 건데, 검지를 넣을 때 이 동그라미에 닿지 않도록,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눈을 감고 한번 넣어 볼게요.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눈을 우리가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은 우리가 움직임 수정에 있어서 굉장히 더뎌지게 돼 있어요. 지각 정보를 많이 잃어버려요.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한쪽 손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볼게요. 옆으로 들고 고개를 내가 상상을 하면서 내 주먹이 있는 위치까지 이제 돌려볼게요. 그리고 주먹을 계속 보고 그 눈을 감은 상태로 이제 주먹이 있는 위치를 상상하고 눈을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지각했던 위치와 조금 다르게 이 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더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 손이 위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지각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시각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우리의 감각은 시각에 의해서 움직임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감각 인식에 대한 오류들이 시각 정보가 있건 없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실제 뇌종양 환자들은 수술을 하면서 이제 진행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종양 환자들은 이제 두개골을 열고 나서 이제 깨워서 이제 다시 수술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 뇌의 전체 중 중요한 부분만 도려내야 돼서 뇌를 모두 도려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남겨놓고 이제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데 실제 수술 중 대뇌피질 두정엽이라는 곳을 자극했더니 움직였다고 인식은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전 운동 피질을 자극했더니 움직임이 발생되었는데 움직임의 의도도 없었고 움직였다고 인식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염이란 것은 내가 움직임의 의도를 발휘하는 곳이고요. 전 운동 피질이란 곳은 이 발휘된 의도를 처리하는 움직임이 실제 발생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와 관계없이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은 의도와 움직임 간에 항상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인지 왜곡은 움직임과 고유 감각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 감각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이런 내부 감각 신호를 잘못 해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만성 허리 통증이나 만성 요통이나 뭐 어깨 통증 이런 만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만성 통증에 대한 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우선은 우리 몸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몸 상태는 감정과 굉장히 연관이 높다고 계속해서 연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체형도 살아온 세월에 따라 형태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자식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식 생활을 한 형태의 체형으로 변하게 되고요. 약간 의기소침한 내향형 체형들이 이러한 체형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두 개는 장군형 체형 혹은 좀 애고가 강한 이제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체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체형은 좋아 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집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세월의 흔적에 따라서 몸의 형태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 몸의 인체 조직의 형태는 이 느낌과 감각을 결정짓는다, 스스로에. 그래서 이게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몸이 태만 바뀌어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운동하면 자신감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감정적 변화까지 바뀐다는 많은 연구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 웃음 치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표정을 바꿈으로써 감정 변화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몸의 태와 이제 먼저 연관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면은, 몸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몸은 그냥 몸뿐만 아니라 감정과도 연결이 돼 있고 정신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1, 2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은 하나의 기계적 구조물과는 다르고 모든 부분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1강에서 데카르트 세계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니즘에서 나온 게 현대 의료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의료 모형이 급성 통증을 잡는 데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요. 근데 이 환원론적 세계관으로 발전된 이 현대 의료 모형은 사실 만성 통증을 잡는 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의학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은 결국 연결돼 있고 서로 구조와 전체 메커니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자와 남자가 만나 하나의 세포가 이제 형성되고요. 그 세포가 접힘 현상으로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로 계속해서 복제를 만들면서 접히고 접히고 접히면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부 감각인 뭐 이제 장이 불편하고 또한 만성 통증을 오래 겪으신 분들은 정신질환까지 꼭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효과가 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움직임 명상의 주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던 나의 움직임을 알아보고 나의 움직임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알아차리고 지각하고 개선해 나가는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움직임 명상은 운동이라는 개념이기보다는 명상과 움직임이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내 몸을 지각하고 스스로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감각이에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사실. 네. 이거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내 가소성을 이용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수백 가지 독특한 움직임을 만드는 메소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움직임을 통한 움직임을 스스로 지각하는 명상에 가까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움직임으로 운동과 같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을 내가 다시 재학습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명상의 순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처음에 자각과 집중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본인의 몸을 주의 깊게 이식하면서 움직이면서 의식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주의와 집중을 요구하는 이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경 가소적 변화가 커진다고 얘기를 해요. 마이네르트 기저핵 활성화라고 써 있는데 마이네르트 기저핵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몸에 아세틸콜린이 대량 분비되면서 데네피질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우리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이 마이네르트 기저핵이 뉴런들이 손상돼서 기억력과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운동 조절이나 파킨슨병과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도 이 이상과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지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작고 세밀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움직임을 해나가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작고 세밀한 움직임을 하면은 뇌의 지도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뇌지도 우리 설명을 안 들었는데 호문클로스 뇌지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움직임을 하면은 그 움직임에 뭉뚱그려서 이제 뇌지도를 그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더 세밀한 움직임은 우리가 세밀한 뇌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변화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세밀한 관찰과 더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느린 움직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긴장된 상태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긴장하면은 이 지각이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인 긴장만 하더라도 몸 전체의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연한 상태로 좀 이 움직임을 해야 되고요. 움직임 동작을 해야 되고, 어, 또 허용과 즐거움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틀린 느낌을 주더라도 실수를 해도 되니까 계속 이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내가 맞나? 틀리나? 이거 틀리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운동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관적 느낌에 의존해서 내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내가 살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틀린 느낌이 들면은 바른 느낌이 들도록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물어볼 때도 뭐 대답할 필요도 없고요. 대답하셔도 안 되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냥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느끼는 걸 토대로 움직임을 바꾸고 변화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습관적 반응의 지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 의도와 행동 사이의 지연이 필요해요.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것의 이니비션이라는 기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디렉션을 받으면 바로 움직임을 행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바로 움직임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패턴의 습관적 패턴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초, 3초 있다가 반응을 지연시키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움직임을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감정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은 이걸 토대로 우리가 움직임 명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